바야흐로 K레이저 시대를 열어준 자랑스러운 K무기. 오늘의 주인공은 하늘의 빛 청광 레이저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무기를 세계 최초로 실전에 배치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실격추 시험에서는 3km 거리의 무인기 멀티콥터 30대를 대상으로 명중률 100%를 기록을 했습니다. 새로 개발한 국산 레이저 발진기는 기존 해외 도입품보다 출력 같은 주요 성능이 50% 이상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탄약 대신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1회 발사의 비용이 전기료 수준이고요. 실제로는 한 발당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정도로 확인되고 있고요. 수십억을 호가하는 방어 미사일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이죠. 15,000원이면 제가 오늘 먹었던 점심 한 끼네요. 강한 무기가 강한 나라를 만듭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국방력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시간. 리얼레폰 K! 조 박사님, 네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공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닭을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는가? 작은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 이상으로 큰 수단이나 인력을 쓰는 상황을 비유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요즘 전쟁 양상을 보면 딱 그런 것 같아요. 현대전에서 가장 유용하면서도 골치가 아픈 게 있습니다. 바로 저비용 고효과인 드론의 물량 공세지 않습니까? 자, 대당 수천만 원짜리 드론 맞겠다고 한 발에 수억 원짜리 요격 미사일을 막 쏘는 상황이죠. 예, 그렇죠. 실제로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 이달에 약 2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900만 원짜리 샤헤드 드론 한 대를 잡으려고 한 발에 60억 가까이 되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투입하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 공격은 점점 싸지는데 방어는 점점 비싸지는 이 비대칭. 정말 전쟁의 딜레마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요즘 전 세계 국방 당국이 주목하는 무기가 있죠. 한 발 쏘는데 드는 비용은 전기료 수준인데 빛의 속도로 날아가고 정확도도 엄청난 무기. 더 놀라운 건 이 무기를 세계 최초로 실전에 배치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바야흐로 K레이저 시대를 열어준 자랑스러운 K무기. 오늘의 주인공은 하늘의 빛 청광 레이저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하늘의 빛 청광처럼 리얼웨폰 K의 빛과 같은 존재.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기다리겠습니다. 지난 2026년 6월 1일 청강의 핵심 구성품인 레이저 발진기 국산화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네. 예, 국산화 레이저 발진기는 지난 5월에 국방규격 제정을 마쳤고요. 앞으로 생산되는 양산 물량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청광이라는 무기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1990년대 후반기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레이저 무기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2000년대 초반기에 그때 철판 간통 시험에 성공해 무기로 사용 출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합참이 수요를 결정한 뒤 광섬유 레이저 기술을 확보했고 2019년 8월 드디어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 본격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블록원 출력은 20kW 정도지 않습니까? 네. 약 2에서 3km 이내에서 비행하는 멀티콥터나 무인기를 요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 네네. 왜 이렇게 출력을 낮게 만들었느냐, 그 당시에 좀 의문이 많았거든요. 이 한반도 당시의 상황을 보면 되는데요. 2013년도부터 14년도 사이에 강원도 삼척과 경기도 파주에서 북한 소형 무인기가 잇따라 발견이 됐고 청와대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엄청난 출력의 레이저가 아니라 당장 머리 위에 떠다니는 북한 드론을 없애는 거여서 그렇게 결정이 된 거죠. 아, 그렇네요. 생각해보면 2022년 12월에도 북한의 소형 무인기 여러 대가 우리 수도권 상공으로 침투를 했고요. 심지어 그중에 한 대는 대통령실 비행금지구역을 일시 침범을 하는 사건까지 있었죠. 네네. 그때 전투기와 공격 헬기가 출격을 해서 경보 사격까지는 했지만 격추는 시키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거를 뭐 영어 잘 하시니까 컬래터럴 데미지라고 하죠. 민가에 잔해가 떨어져서 피해가 갈까봐 그랬고요. 그 사건은 레이저 무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당초 개발에 50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열심히 힘을 합쳐서 45개월 만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4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2024년 12월에 최초 실전 배치가 된 거죠. 실격추 시험에서는 3km 거리의 무인기 멀티콥터 30대를 대상으로 명중률 100%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험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실제 운용을 하는 군 인원이 수행을 했고요. 춘추기, 하절기, 동절기 3계절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4계절이고 그렇죠. 이 모든 계절에 100% 명중을 달성을 했습니다. 빛이 공기를 투과할 때 굴절, 흔들림 정도가 계절마다 약간 상이한데 전 환경에서 전부 격추했다는 점이 실전 신뢰성이 강력하다라는 증거로 평가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군이 직접 시험 평가까지 마치고 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로 세계 최초로 실전에 배치한 영광스러운 타이틀까지 얻게 됐는데요. 그런데 레이저 발진기를 왜 그럼 처음부터 개발하지 못했던 건가요? 그게 처음 청강 체계를 개발 당시에는 기술 성숙도나 개발 일정을 고려해서 일단 해외 도입품을 가졌었어요. 그게 뭐냐면 빨리 전략화를 해야 되니까 드론 위협이 워낙 빠르게 늘다 보니 조기 전략화와 기술 자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로 했던 거죠. 그래서 체계 개발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국산 발진기 개발도 같이 추진하는 좀 이례적인 방식을 택한 겁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매우 현명한 결정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를 돌이켜 생각하면 뭐 오물풍선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위험 요소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레이저 발진기 국산화 후 어떤 점이 좋아졌을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저 발진기는 전력을 레이저 빔으로 바꿔서 발사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출력이나 안전성, 냉각 성능에 따라 무기의 실질적인 전투력이 좌우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레이저 발진기는 청강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장비인 거죠. 새로 개발한 국산 레이저 발진기는 기존 해외 도입품보다 출력 같은 주요 성능이 50% 이상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추가 시험 평가에서 드론 격추 시간이 기존 2에서 4초에서 1에서 2초, 즉 절반가량 줄었고요. 무인기도 10초 이상 걸리던 게 수초 이내로 격추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합니다. 국산화율도 중요한데 그 전에는 76%였는데 발진기 개발 이후 90%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인즉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줄어든 만큼 안정적인 후속 군수 지원과 성능 개량도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수출과도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빛으로 어떻게 하늘을 나는 드론을 떨어뜨리는 걸까요? 작동 원리부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네. 청각은 광섬유 레이저를 빛의 속도로 쏴서 열을 가해 표적을 직접 태우는 하드킬 방식입니다. 초등학교 때 돋보기로 낙엽 태워본 경험 있으시죠? 있죠. 예. 딱 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짧은 순간에만 높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펄스 레이저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일정한 출력을 내뿜는 CW, Continuous Wave 방식입니다. 전기가 공급되는 한 레이저를 계속 조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표적의 취약 부위를 딱 지정해 놓으면 드론이 아무리 회피 기동을 해도 집속기가 자동으로 따라가면서 끊임없이 조사에 태우거나 이거를 파괴하는 것이죠. 자, 작동 순서는 레이더로 먼저 표적을 탐지를 하고 표적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EOIR, 그러니까 전자광학 적외선 카메라로 추적하고 조준을 해서 레이저를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레이저의 온도가 무려 700도 이상의 열을 발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 열을 집중적으로 한 부분에 쏟아 부어서, 그런데 어떤 부분이냐? 드론의 취약 부분이겠죠. 즉 배터리나 엔진, 전자회로 등의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드론 같은 이 어떻게 보면 첨단 장비에 계속 열을 조사하게 되면 뭐 배터리나 중요 파트는 충분히 망가뜨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조 박사님, 청강 같은 레이저 무기 주목받는 이유 있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있죠. 레이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정확도입니다. 빛의 속도로 발사되기 때문에 정밀 조준이 가능하고 회피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빠른 표적이라도 쫓아가며 센티미터 단위 오차로 계속 조사할 수 있고요. 기존 대공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정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약 대신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1회 발사 비용이 전기료 수준이고요. 초기에는 약 2,000원 정도로 단순 계산됐는데 개발 완료 후에는 이런저런 가격을 다 고려해서 실제로는 한 발당 1만 원에서 1만 5천 원 정도로 확인되고 있고요. 수십억을 호가하는 방어 미사일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이죠. 가성비가 높다는 의미인데 전기가 공급되는 한 탄약 보급 없이 사실상 무제한 반복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강점입니다. 15,000원이면 제가 오늘 먹었던 점심 한 끼네요. 그렇죠. 예. 자, 애초에 탄 보유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크라이나 전처럼 드론 막다가 요격탄이나 유도탄이 고갈되는 상황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 하늘에 북한의 무인기가 왔을 때 파편이나 잔해가 민가에 떨어질까 봐 격추를 못했다고 했는데 레이저는 직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표적에 맞지 않으면 대기 중에서 산란해서 슉 사라지기 때문에 낙탄에 의한 2차 피해 우려가 없고요. 소음과 화염도 없습니다. 따라서 민간인 거주 지역 인근이나 도심 한복판에서도 안전하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시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장점이 되는 거죠. 얼마 전에 국방부 주최로 한 2026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에서 대드론 기술을 시연하는 행사도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 행사에서 청강이 보여준 능력 있을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이 지난 6월 10일부터 10일까지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실시됐습니다. 청강시절이 2일차인 6월 11일 오후에 실시되었는데 제가 엄청나게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기상이 먹구름이 막 끼고 이슬비가 좀 흩날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습기가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청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2대의 소형 드론이 왔다 갔다 하는데 탐지, 식별, 추적 및 무력화하는 전술적 운영 모습을 제대로 청강이 구현했어요. 먹구름이 배경이라 드론에 레이저가 조사되어 타는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났었습니다. 방금 드론 공방전 얘기를 해서 말인데요. 레이저 무기가 있으면 대레이저 무기도 생기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레이저를 반사하는 재질을 드론에 입힌다거나 아니면 열에 엄청나게 강한 드론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거 생기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사항이 첨단 소재를 말씀하시는 건데 첨단 소재를 연구 개발하거나 연구에 개발된 것을 드론에 최적화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산이나 드론 최적화 등의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드론은 가성비 차원에서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운영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첨단 소재를 덧입히게 된다면 가격, 무게, 크기 등의 측면에서 드론의 강점을 상실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드론이 레이저를 조사하는 방향을 탐지하고 그 원점을 자폭 드론으로 정밀 타격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대포병 사격처럼 그렇죠. 그렇게 원점 네, 타격을 네, 네. 한다. 저희 같은 문과는 그럼 드론에 거울을 달아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경우 지난해 2025년 연말 레이저 방공 체계인 아이언빔을 구축을 했고 얼마 전 기사에 미국의 전쟁부 장관, 국무장관 등이 미군이 주둔하는 군기지에 대드론 방어용 레이저 무기를 배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주요국의 레이저 무기 체계 개발 현황 그리고 발전 동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제 청강이 지상군 위주로 이제 그 전력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상군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커 장갑차 아시죠? 그 장갑차의 일명 가디언으로 불리는 50kg급 드엠 쇼라드 레이저 시스템을 장착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에서 이제 주목해야 할 점 뭐냐면 대공포 미사일을 탄막을 형성하고 그걸 뚫고 오는 드론을 레이저가 조사한다는 건데요. 아이언돔을 보게 되면은 그 밑에 이제 아이언빔이 있잖아요. 아이언돔을 뚫고 나오는 것들을 밑에 있는 아이언빔이 마지막 한 방으로 조사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다음은 이스라엘인데요. 아이언빔을 10kg, 30kg, 100kW 3종으로 구성해 배치를 했는데요. 제가 작년에 아우사 2025에서 실제를 다 확인하고 왔어요. 그래서 작정 목적에 따라서 10kW는 도심 골목에서 그러니까 도심지에서 맞이 근접해서 쓸 때 사용하고요. 30kg는 기동부대 이제 적용해서 사용하고 100kW 같은 경우에는 국가중시설이라든가 군의 중요한 시설의 방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광학 및 적외선 추적 시스템에 AI를 적용해서 회피 기동하는 표적의 궤적을 분석하고 추적할 수가 있어요. 다음은 영국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드래곤파이어라는 건데 이게 50kW까지 출력을 낼 수가 있고요. 1km 거리에서 1파운드 동전 크기 표적을 명주시키는 수준이 엄청난 수준이죠. 그렇죠. 예. 발사 비용은 약 1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18,000원. 우리가 좀 비싸네요. 그렇네요. 예. 그리고 2027년경 해군 구축함 4척에 탑재할 예정이고요. 적응 광학 등 광학 왜곡 극복 기술을 적용한 와해성 기술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러시아인데 이게 또 많이 회자가 됐어요. 페레스베트. 이게 2018년도 공개가 됐고 방공용, 대위성용으로 사용되고 요새는 또 이제 자디라라고 해서 50에서 100kW의 출력을 내는 게 있고요. 5초 이내 파괴형. 그다음에 이거를 푸틴은 2022년 우크라이나에서 운용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찾을 수는 없어요. 그죠. 안 보이니까. 다음에 중국은 실질적으로 중국이 1980년대부터 레이저를 개발한 레이저 선도국입니다. 적어도 방공 시스템 라스 이게 30kg급인데요.
그다음에 LW-30 사일런트 헌터 이게 사우디 수출까지 하고 있고 후티 반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드론도 격추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개인 화기용으로 ZK, ZM 500도 공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보면 부대 방호용 또는 시설 방호용이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 화기, 개인 전투체계까지 레이저 무기로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핫한 이슈죠. 우크라이나에서는 2024년도에 영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트리즈브, 이게 삼지창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운영하고 있는데 2025년 4월에 2km밖에 있는 드론을 격추하는 영상이 공개됐고 현재 혁신의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왜? 4년을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혁신학교이기 때문에 혁신의 혁신을 거듭해서 지금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현대전, 미래전에서 레이저는 필수 무기라는 것을 모든 나라가 절감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인공이 청강 블록 1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블록 2, 3도 있다라는 건데 네네. 현재 청강의 성능 개량이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블록 2 개량 핵심 방향은 소형화, 모듈화라고 합니다. 차량 전차 등에 탑재되는 기동형, 즉 이동형으로 30kW급 출력이 나오는 것이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요격 성능은 블록 1과 큰 차이는 없지만 소형화, 경량화 기술에 접목을 해서 플랫폼 범위를 넓히겠다라는 것이 블록 2의 어떻게 보면 요점입니다. 아까 조 박사님이 말씀하신 미 육군의 스트라이커 A1 장갑차에 레이저 모듈을 단 것과 비슷한 개념이 맞습니다.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블록 2는 2026년에 개발을 착수해서 2027년에 전력화가 목표입니다. 블록 3는 100kW 이상의 고출력 모델인데 당초 2030년 이후 일정에서 2028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그런데 조 박사님, 레이저 대공 무기가 장점이 많은 만큼 한계점과 약점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조금 전에 드론 공방전에서 약간 이야기는 해주셨죠. 네네. 하늘이 먹구름이 있으니까 좀 걱정됐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네. 청광 블록 1을 기준으로 레이저의 약점 그리고 앞으로 풀어가야 할 한계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게 이제 기상의 영향을 극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빛을 이용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비, 눈, 안개, 미세먼지 등 악천후에서 요격 성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 육군이 중동 지역에 레이저 무기를 전투 실험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은 모래먼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전투 실험하는데 큰 애를 먹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연구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있습니다. 또 영상 센서로 표적을 볼 수 없는 경우, 즉 공기 중 밀도 변화를 계측해 대기 왜곡을 보상하는 기술인데요. 이 적용도 어려워서 무기 운용이 좀 제한되는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기술 수준이 못 미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뭐 레이저뿐만 아니라 공통된 사항인데 금지 드론의 대응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레이저는 물리적 특성상 한 대당 한 번의 교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십 수백 대가 동시에 몰려오게 되면 그걸 다 떠나서 이쪽으로 정면으로 기만을 하고 측방이나 후방으로 동시에 때리게 되면 못 막는다는 거죠. 순차 대응하는 동안 나머지 표적이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출력을 높여 가까운 거리부터 순차 격추하거나 무기를 다수 배치하는 운용 개념을 보완할 수는 있겠죠. 또 다음으로 이제 요격 시간입니다. 영화처럼 한 번에 맞는 즉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열이 전달돼야 하므로 계속해서 1에서 5초 동안 조사를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원샷 원킬이 아직 기술적으로 구현되지 않았는데 일반 국민께서는 쏘면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현재까지는 아직 고정형에서 블록 2, 3를 가는데 고정이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결국에는 고정형이면서 크기가 크기 때문에 순항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장거리 자폭드론 또는 가까이 근접해서 오는 FPV 자폭드론에 의해서 정밀 표적이 되고 타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어떤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군 레이저 무기 체계의 발전 방향은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AI 기술을 던집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복합 체계로 가기 때문에 탐지, 식별, 추적, 무력화를 그 주기를 공격해오는 드론보다 빨리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AI 지휘통제 체계가 반드시 던집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더 있는 게 뭐냐면 요새는 그 AI도 회피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레이드로 오는데 샤이드가 이런 겁니다. 뭉쳐서 오게 되면 하나로 보겠죠. 그런데 갑자기 얘네들이 펼쳐버려요. 독수리 그러면 용암제처럼. 나는 저기에서 한 대 오는 거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5대로 펼쳐버리게 되면 요격을 못하고 나머지 4대이 당하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도의 연산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AI와 플러스해서 양자 컴퓨터 기술을 적용해서
이제 이번에 보게 되면 미국의 국방장관이 말씀하셨죠. 뭐냐면 아무리 완벽한 방공 체계라도 뚫는 수단과 방법이 있다. 그걸 스쿼터라고 합니다. 그런 스쿼터에 대한 대비도 양자 컴퓨팅 기술과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청강은 국내를 넘어서 세계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중동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인 WDS 2026에서 청강을 선보이며 제작업체는 본격적인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섰고요. 폴란드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에 따르면 한국과 폴란드 산업 파트너들이 기술 이전, 현지 생산 공동 개발 논의까지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있으니까 모쪼록 좋은 소식 들려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청강블록 1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다음은 세계 최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청강의 발전과 함께 대한민국이 세계 국방 강국으로 우뚝 서기를, 그리고 우리 군의 전력이 더욱 강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